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사 21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동상수교 거부정책과 양요의 반발, 한마디로 말하면 흥선대원군의 대정책, 세곡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과서 99쪽을 참고하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우리 흥선대원군의 대정책을 들어가기 이전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 보기로 하죠. 여러분들 지난 시간의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흥선대원군이 집권할 당시 국내 정치는 특정 가문의 권력을 독점하는 정치 형태인 세도 정치 시기였습니다. 자, 이들은 비변사라는 기구를 통해서 권력을 장악했죠. 그리고 왕권을 약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삼정의 문란이 발생해서 민생이 파탄이 되어 있는 상태고 전국 각 지역에서 밀란이 행행하던 시기였습니다. 자, 이럴 때 흥선대원군의 아들 고종이 1863년에 집권을 합니다. 따라서 어린 나이에 왕을 대신해서 흥선대원군이 사실상 정치를 주도하는 결과를 가져오죠. 자, 흥선대원군은 집권하자마자 당연히 어떻게 됐겠어요? 세도 정치를 박살내게 했죠. 그리고 왕권을 안정시키고 민생 안정을 추구하기 위한 일환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추진합니다. 자, 왕권 강화의 일환으로 세도가들의 핵심 기구였던 비변사의 권한을 약화시키죠. 그에 반해서 의정부와 삼군부의 기능은 강화시킵니다. 그리고 세도가를 대신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적극적으로 등용했을 뿐만 아니라 사립 양반의 근거지였던 서원을 정리하기도 하고 왕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바로 경복궁을 중건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련의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일환으로 법전을 편찬하죠. 그 법전의 이름이 대전해통이었습니다. 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왕권을 강화시킨 거 지금 머릿속에 딱 떠오르죠. 또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려고 했습니다.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을 위해서 전정, 즉 전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토지조사 사업을 시행합니다. 다시 말하면 양전사업을 실시하는 거죠. 이런 양전사업을 실시해서 어떻게 해요? 자, 토지 소유자들에게 정확하게 세금을 걷어들입니다. 그래서 전정의 문제가 해결되겠죠. 그 다음에 군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반서부터 평민 모두에게 군포 한 필씩 부과하는 동포제, 일명 호포제를 시행합니다. 역시 군정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환곡의 문제, 즉 환정의 문란을 시정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문란의 원인이 되었던 수령이 곡식을 빌려주고 받는 이런 하나의 이 환곡 제도에서 수령의 역할을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수령 대신 바로 그 지역, 특정 지역에 덕망 있는 양반들이 자치적으로 기금을 모아서 그 지역민을 구제하도록 하는 사창제를 시행해요. 따라서 환정의 문란을 시정했습니다. 이와 같이 삼정의 문란이 시정되니까 민생 안정이 이루어지고 흥선대원군은 국민으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물론 개혁을 추진하는 결과에서 역시 개혁에 직접적 혜택을 못 받거나 개혁으로부터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은 역시 비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흥선대원군도 비판받습니다. 경복궁의 중건으로 인해서 무리하게 원납전을 징수하거나 그리고 당백전을 발행해서 화폐,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가 너무 많아져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따라서 인플레이션 현상이 초래돼서 경제적 어려움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경복궁을 중건할 때 백성들의 노동력을 막 증발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또 백성들 원성을 들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목재를 어디에서 구했냐면 주로 양반들의 묘지 주변 즉 양반들의 그런 하나의 이 조상들의 무덤가에 있었던 소나무 벼에다가 만들었습니다. 역시 양반들의 불만을 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흥선대원군의 일련의 개혁 정치는 사실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겠죠. 통치체제를 재정비해서 국가기강을 바로잡거나 민생 안정에 좀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한계는 있긴 있어요. 왜냐면 전통적 지배체제 안에서 결국 목표가 누구의 권한을 강화시키려는 측면이 강해요. 왕권 강화를 추진하기 위한 이상으로 시행됐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자, 이해되죠? 그럼 이제 오늘은 또 하나의 흥선대원군의 또 하나의 정책, 외교 정책입니다. 자, 이런 외교 정책을 추진할 때 그 정세는 어땠느냐면 이양선이 막 출마했어요. 이양선이라는 건 우리가 기존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배들과 좀 다르죠. 물론 우리는 주로 목선이었지만 이미 서구열강의 배들은 여러분들 철로 만들었습니다. 쇳덩어리입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가운데서 시커먼 연기가 막 피어 올라왔을 때 그 모습. 이런 배들이 여러분들 서해안에 왔다리 갔다리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국민들은 두려웠을 겁니다. 거기서 들려오는 이야기. 청나라가 서구열강 코쟁이들한테 먹혔대. 또 일본 아이고 역시 또 백인들한테 하얀 애들한테 또 역시 문이 열렸대. 정말 무서운 놈들이야. 이와 같은 소문. 거기다가 천주교 교세가 확산이 되고 있었습니다. 천주교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사실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평등을 이야기를 하죠. 따라서 여러분들 평등을 주장하다 보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소외되었던 계층, 피지배 계층이 한올 수밖에 없죠. 특히 여성들 그리고 피지배층 중심으로 확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식인 그룹에는 바로 여러분들 조선시대 후기 정치로부터 약간 밀려 있었던 남인 계열의 인물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이런 상황에 흥선대원군이 드디어 역시 집권했습니다. 자, 와서 여러분들 문을 두드려주는 여러분들 이양선에 그들을 환영할 것인가? 아니면 그들을 걷어 차버릴 건가? 천주교를 믿게 할 건가? 아니면 천주교를 박해할 건가? 아니면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청나라와 일본처럼 문을 열어야 될 건가? 이런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자, 충분히 이해되죠? 자, 이런 하나의 일련의 그 시대적 상황에 결국 하나의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게 1866년의 병임 박해입니다. 자,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흥선대원군의 대외 정책은 쇄국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럼 병임 박해가 왜 일어났을까? 사실 여러분들 병임 박해 원인에는 천주교 신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이런 천주교 신자 확산에 프랑스 선교사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했습니다. 프랑스 선교사가 우리나라 12명 정도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러시아의 남하를 신경 써야 될 처지가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실
예전에는 러시아하고 우리나라하고는 만날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1860년에 베이징 조약이 체결이 되면서 청나라 정부가 러시아에게 연해주라는 지역을 주었습니다. 선물로 줬어요. 연해주가 어딥니까? 블라디보스톡은 알죠? 응? 우리 두만강 건너서 연해주로 갈 수 있습니다. 걸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갑자기 연해주가 러시아 땅이 됐느냐? 제2 아편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베이징을 쳐들어갑니다. 청나라 정부 거의 무너질 상황에 다다랐죠. 이때 러시아가 중재해 줍니다. 영국 프랑스한테 너무 그러지 마. 청나라 결국 고마워. 중재해줘서 고마워. 그래서 결국 서태후가 러시아의 도움의 대가로 연해주를 한량 넘겨주는 거예요. 이게 젠장 우리한테 엄청난 국경선의 변화를 가져온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걸어서 러시아를 가는 거야. 옛날에는 여러분들 하얀 애들 만나려면 배 타고 가서 만나던 아니면 걸어서 베이징이나 가서 만나면 됐었는데 이제는 두만강 건너면 하얀 애를 볼 수 있다니까요. 러시아인을 볼 수 있다니까요. 얼마나 두려워요. 반대로 말해보세요. 그들이 쉽게 우리나라 남쪽으로 내려올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고민을 알고 있었던 천주교 신자였던 남종삼이라는 사람이 프랑스 선교사 말을 믿고 결국 홍선대원군한테 전합니다. 저하 걱정하지 마세요. 러시아 남하를 막아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바로 러시아 남하를 막아만 준다면 우리 천주교를 믿게 해주세요. 홍선대원군은 그의 요청을 수용했습니다. 받아들였어요. 생각해보세요. 천주교 신자와 손을 잡고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한다라는 대정책을 추진했을 때 우리 보수 세력이었던 양반들 홍선대원군을 뭐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죽일 놈, 지랄 같은 놈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겠죠. 우리 성리학을 갖다가 배신한 놈, 성리학의 나라인 조선을 무너뜨릴 나쁜 놈, 전통문화 질서를 무너뜨리는 나쁜 놈, 온갖 욕을 다 했을 거예요. 자, 그와 같은 욕을 들어 먹으면서 바로 홍선대원군은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 프랑스 선교사 손을 잡습니다. 정말 모두가 다 순진하죠. 이야기를 들어준 그런 홍선대원군이나 말을 한 남종삼이나 그리고 그렇게 전달해준 그런 하나의 선교사나 제국주의 국가들의 속성을 이해 못한 거죠. 아니 제국주의 국가들 프랑스가 미쳤어요. 우리나라 인구의 전체 다 천주교를 믿어도 1000만밖에 안 되는 이 작은 이놈 그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들이 러시아랑 전쟁을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홍선대원군은 배신감이 아주 강하게 들었겠죠. 내가 그렇게 욕먹으면서 너희들과 손을 잡고 이렇게 정의롭게 한번 추진하려고 했는데 뭐야? 그럼 여론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천주교를 더욱 어떻게 되겠어요?
박해해야 되겠죠. 탄압해야 되겠죠. 그래서 신도 8천여 명과 선교사 9명이 처형이 당하는 병임 박해가 일어난 겁니다. 이해되죠? 그럼 또 제너럴 셔먼호라는 게 1866년에 발생하는데 왜 일어났느냐? 자, 미국의 상선인 제너럴 셔먼호가 우리나라 통상을 요구하러 온 겁니다. 근데 이 바보 같은 놈들이 말 그대로 해도 지도를 잘못 읽어서 한성으로, 즉 한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바보 같은 놈들이 대동강으로 가서 평양으로 간 겁니다. 그것도 우리나라의 이 지리 지식이 너무 부족해. 우리나라 장마철은 비가 집중 오고 확 내리면 강물이 쫙 불어오르죠. 여러분들 이 한강도 한번 보세요. 여름에 거의 뭐 이게 바다지 이게 뭐 강입니까? 대동강도 비슷해요. 그래서 그냥 겁없이 쭉 올라왔어. 그러다가 또 3, 4일 비 안 오면 어떻게 돼? 강물이 쭉 줄어. 그럼 이때 큰 배들은 같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서해바다로 바보 같은 놈들이 그냥 빠져나가지 못해서 좌초돼 버렸어요. 이때 박규수가 바로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죠. 야 빨리 가. 물도 주고 돼지도 잡아줄 테니까 빨리 가. 그랬더니 이 제너럴 셔먼호 애들이 안 가고 얘를 더 흉폭한 짓, 나쁜 짓을 저질러요. 사람을 살인하기도 하고 재물을 약탈합니다. 그때는 또 뭐 여러분들 강물이 또 하루 쭉 빠지니까 어떻게 돼? 이제 갈 수도 없어. 운전 달성 못해. 좌초된 거야. 그래서 결국 평양의 군관민들이 어떻게 돼? 뗏목에다 장작불 확 잔뜩 쏴서 이 제너럴 셔먼에 부딪혀서 어떻게 돼? 불나게 만들죠. 그래서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1866년의 일이에요. 자,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들 이 프랑스가 드디어 쳐들어옵니다. 그러지 않아도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통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자기네 나라 선교사들이 9명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 프랑스의 로주 제독이 결국 쳐들어옵니다. 여러분들 국동원대 사랑을 해도 로주는 여러분들 드디어 병인양요를 구실로 해서 이제 결국 우리나라를 원정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군함 3척을 이끌고 여러분들 9월 달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양아진이 오늘날 합정동 그러니까 많이 들어온 거죠. 강화도에서 여러분들 여기 지도를 뚝 보게 되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돼서 이 빨간 선인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돼서 여기 양아진 오늘날 이 합정동 마포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돌아갔어. 그 이제 우리나라를 정확히 이제 알았죠. 아, 보니까 강 따르고 보니까 뭐 이렇게 뭐 진지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군사적 대비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 10월 달에 다시 군함 7척과 병력 1000여 명을 끌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때 우리나라에 왔던 신부리들과 그리고 천주교를 믿고 있던 사민과 함께 드디어 들어오죠. 이때 조선 정부는 여러분들 양원수 보고 항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양원수는 바로 여기 정족산성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정족산성에서 항전을 하죠. 이렇게. 그리고 한성군이라는 사람이 바로 문수산성에서 항전을 합니다. 특히 이 정족산성에서의 항전은 프랑스인에게 좀 많은 타격을 가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인이 여러분들 전사자 6명과 부상자 한 60여 명이 발생했죠. 그런데 비해서 조선은 여러분들 사망자 1명, 부상자 4명뿐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프랑스에게 타격을 가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프랑스 놈들이 그냥 가버리지. 바로 여러분들 여기 외교장각, 여기 있는 도서 결국 훔쳐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외교장각 도서 약탈입니다.
자, 그러다가 여러분들 이 도서가 끊임없이 이제 반환을 우리가 이제 요구를 하죠. 그래서 91년에 우리나라 정부가 야, 내놔. 그랬더니 안 내놓죠. 사실 프랑스 입장에서 내놓기가 쉽지 않죠. 왜냐? 걔네들 솔직히 파리 국립박물관에 있는 이 수많은 문화재가 다 남의 나라로부터 약탈해 와서 전시해 놓는 소장품들이죠.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의 애기장도들을 반환했다고 해서 공시를 반환했다고 그래봐요. 그러면 그 파리 국립박물관에 있는 그 소장품 원 국가들이 있을 거 아니야. 원 주인인 나라들이 내놔 그러면 어떻게 되지? 걔들도 머리 터져나가 버리죠. 왜냐? 이 제국주의 국가들은 좋은 나라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아나 아프리카에 진출할 때 그들은 당 논리를 만들었죠. 백인이 유색인종보다 후월해. 그래서 인종주의와 사회적 진화를 내세우면서 자기들이 아시아 국가들의 지배를 정당화시키는 논리를 만들어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당연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병인양요의 애교장 도서가 이게 반환받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의 끊임없는 노력에 의해서 2011년 5월에 외교장국 도서가 다 돌아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물론 반환이 아니라 프랑스에서 우리나라의 영구 임대 형식을 통해서 이해되죠. 그 다음에 이제 병인양요가 이제 끝이 나고 한 2년이 지나서 오페르토 도굴 사건이 발생. 이걸 오페르토 도굴 사건이 왜 발생했느냐? 독일 상인이 오페르토라고 하는 애가 여러분들 배 몰고 와서 야, 문 열어. 우리랑 교육하자 그런 거예요. 근데 당연히 조선정부가 무슨 개소리 안 돼 그런 거예요. 자, 그랬더니 또 어디서 들었는지 또 이거 조선 사람들은 효심이 강해. 흥선대원군도 아마도 아버지의 시신, 즉 남현군의 시신을 갖고 있다면 우리들과 통상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참 이 충남 외산의 덕산에 있었던 남현군의 무덤을 도굴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흥선대원과 관련된 영화 풍수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남현군의 무덤의 자리는 바로 명당인데 2명의 황제를 낳을 수 있는 땅이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 이 흥선대원군이 여기에 있었던 절을 이주시킵니다. 딴 데로 보내요. 그리고 여기다가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자, 흥선대원군의 정성이 담겨져 있었던 아버지의 무덤, 남현군의 무덤을 도굴한다. 아이고, 우리가 말 안 들어도 금방 감이 딱 오죠. 흥선대원군 지금 열빡 받아버리겠죠. 우리 아버지 무덤을 이런 썩을 놈들 하면서 서양인에 대한 반감이 엄청나게 컸을 겁니다. 그죠? 자, 그러다가 1871년에 신미양요라는 사건이 발생해요. 미국이 쳐들어옵니다. 그럼 미국이 왜 쳐들어왔느냐? 물론 우리나라의 통상을 요구하려고 왔습니다. 좀 명분이 있어야지. 그게 제너럴 셔먼호 사건입니다. 1866년에 여러분들 바로 침몰당한 거를 구실로 해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래서 그때 강화도로 쳐들어왔을 때 어제영 부대가 광성보에 여러분들 이렇게 장군 깃발을 휘날리면서 항전을 하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중과부적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로저스 제독이 이끄는 여러분들 미 군함 5척과 여러분들 바로 군인 한 1300명이 쳐들어와요. 그리고 결국 미군은 3명이 전사하고 조선군은 350명의 죽음을 가져다주는 신미양요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철수를 하지만 어쨌든 물러났습니다. 그럼 흥선대원군 무슨 느낌 들어? 와, 정말
꼭 우리가 이긴 것 같은 느낌이 들겠죠. 그러지 않아도 1882년에 병인년에 써놓았던 양이 침범, 비전 직화, 주하, 매국이라. 서양의 오랑캐가 쳐들어왔는데 싸우지 않고 합평을 논한다는 얘기는 곧 나라를 파는 거다. 계하 만년 자손. 이를 자손 만대의 경계로 삼고자 병인년에 썼대요. 병인양요 끝나고 쓴 거야. 그리고 신미양요가 끝나고 난 이후에 전국 방방곡곡에 세웠습니다. 이게 무슨 비? 척화비입니다. 그래서 이런 흥선대원군의 세국정책의 의의는 서양 세력의 일시적 침투를 뭐하는 거예요? 저지시키는 거죠. 그렇지만 한계는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가야 될 길, 근대화의 길에 걸림돌의 역할을 가져왔다는 것. 좀 안타까운 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 흥선대원군은 집권하자마자 대내 개혁, 국내 개혁으로는 세도정치를 타파하고 왕권 강화, 민생 안정을 추진했다면 이런 하나의 이양선들이 출몰하고 우리에게 통상을 요구하는 이 압박으로부터는 바로 여러분들 강하게 강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국정책의 모습으로 척합의까지 세우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확인했어요. 자, 다음 시간은 여러분들 바로 청과 일본의 근대운동을 비롯한 우리들의 문호개방과 개화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여러분들 우리 한국사 21번째 강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